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입니다. 자, 이번에는 박경리 선생님의 장편 소설 중에서 시장과 전장, 3장 푸른 보리 시작해 볼까요? 중국 옷 비슷한 이상한 것을 입은 젊은 남자가 아무도 없는 학교 운동장에서 터덜터덜 걸어 나온다. 일요일의 오후, 해는 서쪽으로 아주 기울어져 한 뼘이나 남았을까? 서편 산기슭에 벌써 그늘이 찾아 들려한다. 가벼운 바람에 물결을 이루며 푸른 보리잎이 일렁인다. 학교 정문에 못 미쳐서 오른편으로 꺾어진 좁은 오솔길을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지영이 돌아간다. 젊은 남자는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지영의 뒷모습을 힐끗힐끗 돌아본다. 돌아보다가 그는 휘파람을 불며 가버린다. 풋보리를 뽑아 찢어버리고 또 풋보리를 뽑아 찢어버리고 하면서 지영은 천천히 걸어간다. 풋보리는 이른 봄에 솟아난 송잎같이 연하고 부드럽다. 좁은 오솔길을 한참 지나서 밋밋한 상록수가 몇 그루 울타리 대신을 하고 있는 초라한 양옥집 앞에 머문다. 늙은이가 뜰에서 벌통 손질을 하고 있다. 살구나무 밑에 꾸부정이 해를 등지고 앉아서 모자챙으로부터 늘어진 거무스름한 그물이 얼굴을 움직이는 데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 흰 장갑 낀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안녕하세요. 지영이 다가가며 인사한다. 늙은이는 그물 속에서 부신 듯 눈을 깜빡인다. 좀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 일어선다. 그물을 벗어 나뭇가지 사이에 걸쳐놓고 장갑도 빼서 그물 위에 놓았으나 장갑은 슬슬 미끄러져 땅에 떨어진다. 언제 오셨소? 몇 오락이 안 남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늙은이가 묻는다. 방금 왔습니다. 죽은 벌이 벌통둘레에 여러 마리 굴러있다. 뒹굴며 몸부림쳤는지 흙이 뿌옇게 묻은 놈, 다리를 공중으로 쳐들고 나자빠진 놈, 날개를 모로 접고 누운 놈, 싸움이 지나간 빈터에 남은 병사들의 시체같이. 오늘쯤 오리라 생각했지만 늙은이는 옷을 툭툭 턴다. 지영은 벌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신기한 듯 이 벌들 자폭했군요. 교장 선생님. 죽은 벌을 가리키며 말하는 지영의 얼굴에 즐거운 웃음이 떠돈다. 자폭? 하다가 이 교장은 눈언저리에 잔주름을 모으며 한바탕 웃어젖힌다. 그렇지, 용감무쌍한? 하하하. 영원히 봄을 걷어가 버리고 이제는 메마른 나무줄기처럼 늙은 교장이 입을 크게 벌리며 유쾌하게 웃는다. 용감한 특공대가 남선생 얼굴을 쓰면 큰일 나지. 자, 마루로 갑시다. 순이야! 순이야! 군대 셔츠를 줄여 입은 식모아이가 국민학교 생도처럼 부동 자세로 교장 앞에 와서 선다. 차를 끓여오너라. 교장은 매우 기분이 좋다. 지영은 눈앞에 잉잉거리는 벌을 손으로 쫓아낸다. 벚나무에 한 덩어리가 된 벌이 가지를 휠 듯 달라붙어 있다. 저렇게 꿀벌을 기르시면 얼마나 꿀을 뜨게 되나요? 글쎄, 심심해서 올 봄부터 시작했는데 얼마나 뜨게 될런지. 전에 아주머니한테서 들었는데 깊은 산에 가면 저희끼리 만든 벌통이 있다죠? 있지요. 그 벌꿀하고 도토리하고 솔잎을 짓이겨서 산속에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자신다죠? 교장은 빙그레 웃는다. 그럼 세상에 나올 일이 없겠네요. 그렇겠지. 옛날에는 그래서 산속에 숨어 살 수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이 벌만 못한 것 같아요. 부지런하고 정연한 질서, 정말 지각이 있단 말이야. 저 할 바를 다 하고 있으니 사람은 저 할 바를 다 못하지요. 교장은 무연히 말했다. 하지만 사람과 벌이 같이 된다면 슬플 거예요. 어떻게 일만 하고 매여 살아요? 그건 그래요. 하도 싸움질들 하고 사람 사는 게 복잡하니까 그래. 숙소는 어떻게 기숙사에 계시기로 했어? 하숙 구할 때까지 당분간 기숙사 신세를 져야겠어요. 교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무엇보다도 오래 있어줘야겠는데
서울서 온 여선생은 영 붙어나질 못한단 말이오. 뭐든지 고비라는 게 있질 않소. 그 고비만 넘기면 이것도 과히 나쁘지 않은데 얼굴을 익힐만 하면 운동을 해서 서울로 달아난단 말이오. 이쪽 형편만 딱하게 해놓고. 전 오래 있으려고 왔어요. 교장은 대단히 만족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결혼해야 할 젊은 여성들을 언제까지나 붙잡아 두자는 얘기는 아니오. 남선생도 결혼할 때까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좀 참으시고. 지영은 몹시 더듬으며 전 결혼 안 해요. 귀뿌리가 빨개진다. 풀이 죽는다. 그럴 수가 있어. 결혼은 해야지. 여긴 38 접근지니까 모두들 신경이 예민해서 불상사도 있고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관계로 복잡한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요. 더군다나 여자애들을 맡아서 교육하니만큼 여선생들의 처신이 신중해야 할게요. 주의를 시키는 교장 얼굴에 한 가닥 어두운 그늘이 지나간다. 지영은 혀가 들큼하게 달기만 하고 아무 향기도 없는 차를 얻어먹고 교장댁에서 나온다. 보리밭 옆을 지나 돌아간다. 해가 지고 보리는 아까보다 더 푸르다. 철망 울타리를 쳐놓은 학교 운동장 아래 비스듬히 경사를 이룬 두 개 가서 지영은 앉는다. 잔디가 신발가에서 넘쳐 들어온다. 간지럽고 부드러운 감촉, 싸늘하고 슬픈 풀냄새. 그는 잔디 사이에 오랑캐 풀을 뽑아 찢으면서 보리밭 너머 시가지를 바라본다. 성당의 종탑이 맨 먼저 눈에 띈다. 뾰족한 지붕, 붉은 벽돌의 건물. 성당과 형무소는 왜 붉은 벽돌로만 지을까? 사람이 많이 모여든 곳은 시장. 잔치집처럼 흰 휘장이 너풀거리고 장꾼들이 와글와글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이미 기차는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정거장 주변은 쓸쓸하다. 시가 중심을 가로지른 큰 거리에 자전거, 달구지가 오고 간다. 간간히 군용 트럭도 먼지를 일으키며 오고 간다. 넓고 넓은 연백의 들판, 서편 지평선을 가로막는 아무것도 언덕 하나도 볼 수 없다. 둑을 기어오르듯 날고 있던 흰나비 한 마리가 보리 위로 옮겨가서 몹시 나부댄다. 아범 마음이 착해서 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꾸만 들려온다. 물결처럼 목소리는 되풀이 온다. 차츰 목소리는 사라지고 물결만 찰싹찰싹 마음을 친다. 어머니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물결에 산산이 부서져 버린 듯 허무하게. 아이들도 남편의 얼굴도 눈앞에 그려낼 수 없다. 그들의 목소리마저 생각해낼 수 없다. 오늘 아침에 헤어져 왔는데 흐린 기억의 창문에 비친 먼 옛날의 친척들 얼굴처럼. 지영은 식구들의 얼굴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다가 멀리 시장에 황혼이 깔리는 것을 보고 일어선다. 치마폭에 수북이 쌓인 풀이 발등위에 떨어진다. 기숙사 뜰에서 꽃을 꺾던 사간 정혜숙이 들어오는 지영을 돌아보며 내가 성당에 간 사이 선생님이 오셨군요. 대꾸 없이 웃는다. 어디 갔다 오세요? 지영은 교장 댁에 인사하러 가셨다고 대답한다. 교장 선생님은 혼자 와 계세요? 가족은 모두 서울에 두고. 그래 늘 적적하시죠. 큰 키, 잔잔한 무늬의 원피스가 꽃밭보다 오히려 화려하다. 머리를 풀어 길게 늘어뜨린 그의 얼굴은 어둡기 시작한 뜰에서 뿌옇게 흔들린다. 울림이 좋은 나지막한 목소리다. 하도 방이 쓸쓸한 것 같아서 꽃이라도 꽂아드리려고요. 시골에 뭐 변변한 꽃이 있나요? 여긴 정말 답답하고 우울해서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좀 계셔보세요. 바람이 거세게 얼굴을 새까맣게 그을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사람의 꼴이라니. 가끔 볼 일이 있어 서울에 나가면 친구들이 막 흉을 보지 않겠어요? 일찌감치 농사꾼 여편 내댈 생각이나 하라고 기가 막혀서. 말하면서 금전화를 가위로 탁탁 자른다. 서울서 오신 분은 좀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다방이 있겠어요? 극장이라는 게 명색만으로 하나 있지만 냄새가 고약해서 선생들이 사용하는 패스가 있지만 전 늘 사양한답니다. 여기 온 지도 그럭저럭 1년이 넘지만 나지막한 나무 울타리 밖은 모두 채마밭, 아욱가 양파, 시금치밭, 멀리 시가지에 불이 하나둘 나돋는다. 그러나 아직은 밤과 황혼의 사이, 서편에 물든 황금빛 하늘을 보며 하루 일을 끝낸 농부는 소를 몰고 돌아간다. 이제 다 됐어요. 가위를 엿장수처럼 째깍째깍 울리며 정혜숙은 허리를 펴고 일어선다. 울타리 넘어 먼 곳을 보고 있던 지영이 돌아선다.
참 조용하네요. 조용하긴 해요. 아주머니 새로 오신 선생님 방에 불 지폈어요? 정혜숙의 목소리에는 대단히 위험이 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빨고 있던 승모는 오래 묵혀놓은 방이라서 아까부터 불을 지펴놨어요. 잘하셨어요. 식사 준비는 다 돼가요. 정혜숙은 치사장으로 돌아가고 지영은 방으로 돌아온다. 미리 기차편에 붙인 짐이 아랫목에 놓여있다. 갓도 없는 발가숭이 전등불이 천장에 달무리 같은 그늘을 만들어 놓고 쓸쓸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지영은 두 손으로 방바닥을 쓸어본다. 장님이 길을 더듬는 것처럼 이제는 나 혼자야. 이렇게 혼자 될 수 있는걸.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며 지영은 벌떡 일어선다. 정혜숙이 꽃병을 들고 들어오며 서 있는 지영을 본다. 어머, 서 계시네? 방이 서러서 그러세요? 낯이 서러서. 그는 창가에 꽃병을 놓으며 위로하듯. 그러실 거예요. 살풍경하고 생소할 거예요. 전등불 밑에서 보는 그녀의 머리 모양과 원피스는 더욱더 화려하다. 그는 다리를 옆으로 모으며 앉는다. 지영은 아까 밖에서 한 말을 되풀이하며 참 조용하네요. 모두 성당에 갔거든요. 아이들이 돌아오면 시끄러울 거예요. 모두? 여기서 모두 다 성당에 나가나요? 모두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느냐는 말이 우스웠던지 정혜숙은 지영을 쳐다본다. 그렇지도 않아요. 밖에 나가고 싶은 핑계죠. 아이들이란 그저 어울려보는 게 좋아서. 지금쯤 몇몇 분자들은 영화관에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 짐은 안 푸셨군. 아직. 불편한 점 없으세요?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직은 참, 남 선생님 댁은 H동이죠? 네? 한때 저도 H동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지영의 어두운 눈에 혼란이 인다. 경계하듯 몸이 굳어진다. 거긴 변두리니까 하숙비가 싸거든요. 그리고 방이 넓고요. 혼자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고생할 때 있었어요. 겨울에는 강바람이 불어서 춥고 비가 오면 길이 질척질척하고 한강을 끼고 올라가는 그 넓은 고갯길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릴 때 강물을 바라보는 게 어찌나 싫던지. 그냥 언덕에서 굴러떨어져 죽어버릴 것 같은 환상 때문에 너무 지쳐서 그랬나 봐요. 낮고 울림이 좋은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큰 키에 비하여 가는 몸매, 좁은 가슴이 균형을 잃은 것 같지만 목소리는 참 매력적이다. 제가 H동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저 짐꼬리표에 씌어 있더군요. 긴장한 지영을 보며 정혜숙은 아무 뜻 없이 웃는다. 방문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네, 문이 조금 열렸다. 두 눈이 보일 정도로 눈, 코, 입, 흰 저고리, 검정 통치마, 양쪽을 다 잘라버린 길다란 사진 같다. 정혜숙은 맥이 빠진 목소리로 순이 선생님이세요? 상대방은 가만히 서 있다. 왜 그러고 계세요? 들어오시지. 얼굴을 찡그린다. 들어가도 좋아요? 남자처럼 굵은 목소리로 상대방이 물었다. 들어오시라니까. 실례합니다. 방문이 열린다. 뚱뚱한 몸집이 방 안으로 쑥 들어온다. 40이 못된 것 같은데 염색을 했는지 머리뿌리가 희끗희끗하다. 입술 옆에 커다란 물 사마귀, 불그레한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남지영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정순희 선생님. 일본서 약학 공부를 하셨다는데 지금은 가사과를 맡고 계세요. 정혜숙은 빈정거리듯 지영에게 소개한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영이 인사한다. 저번 때 학교 오셨죠? 그때 인사는 미처 못했습니다만 오실 줄은 알고 있었어요. 보기와 달리 겸손히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오시니 우리네 같은 늙은이는 영 불안해지는군. 꿇고 있던 무릎을 풀면서 혼자 목신 소리로 웃는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셨어요? 설마 구라파 전쟁이 난 건 아니겠죠? 정혜숙이 묻자 그는 손을 저으며 제발 새로 오신 분 앞에서 망신시키지 마세요. 이 선생은 얌전하게 지금 책 읽고 계신답니다. 심심해서 왔지 뭐. 복도가 벼랑간 술렁술렁한다. 아이 배고파 아주머니. 높은 목청이 울린다. 퉁탕퉁탕하는 발소리. 아이들이 돌아오는가 보지? 정순이의 말. 이에 새 선생님 오셨다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주머니가 그러던걸? 젊으셨니? 예쁘다더냐? 신발에서 신발 던지는 소리. 말을 구르는 소리. 식탁에 그릇 놓는 소리. 얘들아 조용해. 정혜숙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나무란다. 선생님, 새 선생님 오셨어요? 조용히 하라니까. 잠잠해진다. 식당으로 몰려간 모양이다.
다시 떠드는 소리가 난다. 조용히 하라는 상급생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온다. 서울서 또 한 분이 오신다는데 그게 정말이요? 정순이가 정혜숙에게 묻는다. 글쎄 그런 모양이에요. 그분도 교감의 소개인가요? 아니 체육선생 소개인가 봐요. 친척되는 분이라나요? 교감하고 체육선생은 사이가 안 좋은데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정혜숙은 불쾌하게 내뱉는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사실 우리 학교는 교장보다 교감이 실권을 쥐고 있으니 말이요. 쓸데없는 말씀. 정혜숙은 일어서서 꽃병의 방향을 돌려놓는다. 그는 지영이 앞에 그런 학교 내막을 이야기하기 싫은 눈치다. 식모가 와서 식사 준비가 됐다고 말한다. 선생님, 저녁 전이죠? 정혜숙이 정순이를 보고 물었다. 그럼 세 사람은 저녁상을 마련해 놓은 정혜숙 방으로 간다. 얌전하게 꾸며진 방이다. 젊은 여성의 분위기가 넘치는. 다만 커튼의 빛깔이 너무 야단스러워 안정감이 못하다. 아무것도 좋을 건 없지만 이곳의 밤맛과 백천 온천에 갈 수 있다는 일만은 자랑이 될 거예요. 연백살은 옛날부터 유명하니까. 정혜숙은 길고 신경질적인 손으로 밥공기에 밥을 담으며 말했다. 정순이는 밥맛이야 그만이지. 더군다나 기숙사에서 많이 하는 밥은 구수하고 반찬 없이도 커다랗게 지은 밥 덩어리를 입으로 가져가며 이야기한 사람의 비위를 맞춘다. 그래서 순이 선생님이 자꾸 오시죠. 기숙사 쌀가마니 줄어서 큰 야단이에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무안을 준다. 그 말을 들은 척도 않고 그 유감된 얘기 하나 하겠어요. 남선생 들어보세요. 순서를 보나 나이를 보나 단연코 내가 정선생이고 정선생이 해숙선생이 돼야 할 텐데 말이에요. 모두 학생들까지 나를 순이선생 하면서 이분은 정선생이라 하거든요. 이래 되겠어요? 나이의 위신이라는 게 있는데 대접을 못 받아 영 슬프네. 그러나 조금 더 슬픈 표정은 아니다. 그건 저보다 순이 선생께서 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좋소. 늙은 사람이 양보해야지. 언제나 그렇게 너그러우시도록. 지영은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그저 막연히 웃고만 있다. 정순이가 4번 밥공기를 비우는 동안 지영은 간신히 한 공기 밥으로 저녁을 끝냈다. 식모가 밥상을 내가려 할 때 정순이는 커피도 주시겠지? 하고 다짐한다. 지금 끓여요. 정혜숙과 식모의 눈이 마주친다. 그리고 그들끼리 웃는다. 우리네 같은 자식이 주렁주렁 매달린 가난뱅이가 노상 커피를 마실 수 있어야죠. 내가 여기 오는 이유의 하나는 그 따끈따끈한 커피랍니다. 정 선생은 생활을 즐기는 멋쟁이야. 정혜숙은 포토볼의 뚜껑을 연다. 너무 심심해서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빌려왔어요. PK에서 샀다는데 꽤 좋아요. 지영에게 설명하며 레코드에 바늘을 올려놓는다. 페르시아의 시장. 여기의 매력은 이 전축이랍니다. 정혜숙은 별로 상대하려 하지도 않는데 정순이는 야시장에서 나온 선전원처럼 신이 나서 전 이 곡을 참 좋아해요. 즐겁지 않아요? 동화 같아서? 이번에도 정혜숙은 지영을 보고 말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인다. 정순이는 리듬을 따라 손가락으로 방바닥을 튀기더니 랄랄라 랄랄랄라. 멜로디로 옮겨가자 봄바람처럼 이리저리 팔을 저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바야흐로 도치경에 빠진다. 그러나 커피가 들어오자 맨 먼저 찻잔을 든다. 참 좋소. 이게 얼마나 좋소. 음악 감상을 하며 따끈따끈한 커피를 마시고 인생의 보람이란 별것 아니요. 여기 왔다 가면 내 마음은 언제나 젊어져서 동경서 공부하던 그 젊은 날을 회상하며 돌아가거든요. 순이 선생은 시인이셔. 마음이야 언제나 시인이지 글재주를 못하고 난 게 한이랍니다. 정혜숙이 깔깔 웃는다. 웃으며 그는 레코드를 바꾸어 끼운다. 커피잔을 비우자 정순이는 다음은 솔베이지. 참 슬픈 음악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하며 다시 봄바람같이 팔을 이리저리 저으며 눈을 감는다. 자,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